안녕하십니까.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제가 평소에 TCC를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찍어볼까 해. 왜냐면요. 제가 어젯밤에 수업 연구를 하다가 이번 9월 모평 19번 있잖아요. 이 19번에 대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어버렸어.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막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존에 올렸던 구모 분석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재업로드를 할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보다는 그냥 TCC를 한 편 찍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번 9월 모평 19번 기억나시나요? 요런 지질 단면 제시되면서 뭐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물었던 뭐 그 문제. 오케이?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요상하다. 이 19번 문제가 왜 이렇게 요상하게 출제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제 뇌피셜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 그냥 이 19번 문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심층 분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9월 모평 19번 기억나시죠?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되게 요상한 문제야. 자, 이 19번 문제에 어떤 요상한 점, 특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지질 단면이 이전까지 기출된 적 없는 어떤 좀 새로운 학습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는 좀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니은 선지가 이거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굳이 문제에서 의도된 풀이를 따라가지 않아도 풀이가 가능한 선지였어요. 즉 약간 논리적으로 허술함이 있는 선지였거든. 근데 이게 평가원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허술함이 있는 선지가 나온 게 좀 이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좀 곰곰이 했었거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제시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좀 요상해요. 어떤 부분이 요상한지는 좀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어떤 요상한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가지고 평가원이 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지 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인사이트를 얻어버렸네. 이 평가원은 사실 이 19번 문제를 통해서 향후 출제될 요소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 뇌피셜이야.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요상한 점들, 즉 특이점들 하나씩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질 단면의 특이성. 지금 이 문제에 제시된 지질 단면은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 좀 어떤 새로운 학습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질 단면을 딱 보고서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뭐냐면 야, 이 지역에서 최소 융기 횟수는 몇 회겠니? 맞춰보세요. 최소 융기 횟수 이거 부정한 면 개수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정한 면 1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최소 2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지? 그런데 틀렸어요. 이 지역의 최소 융기 횟수는 3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3회죠?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이거 제가 사실 지평선 커리에서 그냥 똑같은 유형의 문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평선 커리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왜 그런지 알고 계실 거야.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줄무늬 지층 있죠? 요거를 지층 B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성암 Q가 A와 B 사이를 관입한 상태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선생님, 이 Q와 B 사이가 난정합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이가 난정합이다라고 한다면 아래처럼 기저역함을 그려줬겠죠? 근데 안 그려줬습니다. 그지? 그럼 그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Q가 A와 B 사이를 관입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단층 F'-도 지금 Q에 의해서 관입을 당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층 F'-가 지층 B를 못 자르고 있죠? 느낌이 좀 와? 그러면은 이 단층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 B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층이 발생했을 당시에 만약에 B가 존재했더라면 이 단층이 B까지 자르고 지나갔겠지. 그지?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밑에서 P나 A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층이 발생을 했고 걔네들이 이제 윗대가리가 후두두두 깎인 다음에 그 위에 B가 쌓였구나. 그리고 그때 이 B와 A 사이를 이제 Q가 확 관입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질 단면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Q가 관입하기 이전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Q가 관입하기 이전에 이 지역의 지질 단면을 간단하게 좀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 P가 있죠. 여기에 P가 부정한 면이 이렇게 윗대가리에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단층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단층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 있고 정단층인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가 지금 P 맞습니까? 그 다음에 P 위에 지금 기저여감들이 쫙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에 지금 A가 쌓여 있죠. 맞죠? 그리고 Q가 관입하기 이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제 A와 B 사이의 경계를 생각해 볼 건데 이 단층 FF-가 A는 자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B는 못 자르고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Q가 관입하기 이전에 이 지질 단면의 상태를 보면은 다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지? 근데 우리 이미 개념 기출 단계 충분히 하셨다면 바로 파악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요 사이에 뭐가 있음을 의미해요? 부정한 면이 있음을 의미해요. 이게 요런 지질 단면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정단층이 쫙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반 쪽이 이렇게 위에서 튀어나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튀어나온 하반 부분이 촤르르 풍화침식을 받아서 깎여 나가고 그의 위에 비가 후두두둑 쌓여야 이런 지질 단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단층면이 끊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부정합이 있구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에서 부정한 면의 개수를 이야기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위쪽의 부정한 면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후에 Q가 확 이런 식으로 관입을 하면서 이 부정한 면을 지워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부정한 면이 있었지만 이 화성암 Q에 의해서 지워진 상태인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떤 문제의 정황을 통해서 과거에 이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최소 융기 횟수를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은 정황상 존재했었어야 하는 이 부정한 면까지 고려하여서 부정한 면 개수 플러스 1 해가지고 최소 3회는 융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평선에서 수록을 해놓긴 했지만은 사실 이전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던 미출제 요소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문을 던질 수 있는 지질 단면이 지금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출제자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당연히 이걸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물어봤지. 그지? 왜 안 물어봤을까? 이렇게 특이한 지질 단면을 딱 보여주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향후 변별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지. 그래서 이번 그림, 요번 문제에서 저 지질 단면을 보여주고서 요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수험생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게끔 어떤 힌트를 던져준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변별 요소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제 내 뇌가 뇌피셜을 촥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향후 변별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챙겨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문제의 또 어떤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특이점. 뭐냐면,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은 선지가 논리적으로 너무 허술해요. 자, 지금, 그래도 구평이 치러진 지 며칠이 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의 논리가 좀 가물가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자원수 함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P와 Q에서. 그죠? 각각 A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 암석 생성 이후 1.5억년이 경과했을 때. 그지? 현재 값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린 이를 통해서 모원소의 함량을 생각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지금 X의 반감기가 1.5억년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암석 생성 이후 1.5억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거는 X의 반감기를 한 번 지난 상태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 된단 말이야. 즉 모원소의 함량과 자원소의 함량이 같아진다는 거지. 그럼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P든 Q든 요때는 모원소의 함량과 자원소의 함량이 서로 같았겠구나. 따라서 P든 Q든 요때는 둘 다 스몰 a에 해당되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을 가졌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처음에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모원수가 2A만큼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모원수의 함량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P 같은 경우에 0.2A, Q 같은 경우에는 0.4A 이렇게. 그죠? 자, 뭐 문제를 푸실 때 아마 요 A라는 수치를 이제 구해가지고 뭐 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굳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안 물어봤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0.2, 0.4 이렇게 소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다루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걸 분수로 바꿔. 어떻게 해요? 5분의 1A, 그 다음에 5분의 2A.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하냐면은 자, 생성 당시에 모원수 함량이 2A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A가 될 거고 두 번 지나면은 2분의 1A가 될 거고 세 번 지나면은 4분의 1A 네 번 지나면은 8분의 1A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원소가 5분의 1A만큼 남아있는 상황이니까는 지금 방사성 원소가 이런 함량들을 가질 때의 절대 연령을 따져보게 되면은 요때는 반감기 한 번 지난 거니까 1.5억 살, 요때는 3억 살, 요때는 4.5억 살, 요때는 6억 살이 되는 거거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는 지금 방사성 원소가 5분의 1A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해당되는 값을 갖잖아. 그렇기 때문에 P는 요 사이에 해당되는 나이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동일한 논리로 Q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해당하는 나이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지금 니은 선지에서 묻는 게 뭐냐면 단층의 발생 시기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단층이 P를 자랐지만 Q는 못 자라고 있기 때문에 P가 먼저 있었고 단층이 발생한 다음에 Q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문제의 단층 같은 경우에는 P와 Q의 생성 시기 사이에 생성이 되었겠다. 따라서 P와 Q의 사이에 해당되는 나이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3억에서 4.5억 사이이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5억에서 6억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생성 시기에 따라 원생 누대에 생긴 걸 수도 있고 고생대에 생긴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 P가 원생 누대에 생성되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때 이 단층이 발생했을 수 있는 범위는요. 고생대부터 원생 누대까지 걸쳐지게 되죠. 즉 이때 이 단층은요. 고생대에 생성되었거나 원생 누대에 생성된 상태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니은 선지에 대한 정호 판별이 가능합니까? 이 단층은 고생대에 생성되었거나 원생 누대에 생성된 상황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층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니? 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호 판별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호 판별이 불가능해져요. 아니, 아닐 수도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논리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만약에 P가 원생 누대에 생겼다라고 치면은 이 니은 선지에 대한 정호 판별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우리가 이 이후에 뭐 복잡한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P는 안 봐도 고생대에 생성되었겠다. 그러니 단층의 생성 시기를 고생대로 확정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이루어졌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실 여기까지만 풀어도 우리가 니은 선지를 맞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단층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P의 생성 시기, 이 화성한 P의 생성 시기를 그냥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차이 알겠어요? 이 P의 생성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 이 P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P가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딱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5분의 1A로. 그지? 그럼 이게 요 정도 방사성 원소 함량일 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계산이 어려울 뿐이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지? 어떤 나이를 가질지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라고. 맞아?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선 당연히 우리가 P가 언제 만들어진 놈인가를 알고 싶을 때 그 정해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술되는 이 어떤 문제풀이 과정을 따라서 이 P가 언제쯤 생성되었겠다라는 걸 딱 특정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지? 근데 단층은 이 P와는 달리 생성 시기가 특정되질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이 단층의 생성 시기를 딱 요 시기다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냥 이 P의 생성 시기와 Q의 생성 시기 사이에 단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범위로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범위가
고생대와 원생누대라고 하는 서로 다른 지지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단층이 어떤 시대에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P의 생성 시기를 묻는 것과 단층의 생성 시기를 묻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의 생성 시기를 물었어. 그럼 P는요 지금 절대 연령이 딱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다만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단층의 생성 시기를 물었어. 근데 단층은 애초에 생성 시기가 특정되질 않아. 범위로 표현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 지지 시대에 걸쳐지게 되면은 얘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배는 P에 대해서 묻는 게 정배예요. 오케이. 근데 평가원도 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거거든. 뭐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층의 생성 시기를 물었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4페이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굳이 정석적으로 풀지 않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식으로 문제를 좀 수정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요. 이게 사실 문제 제작의 원칙이 있어. 뭐냐면은 봐봐. 지금 문제에 단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지? 이게 문제의 단층이 그려져 있으면 이 단층에 대한 질문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게 약간 문제 제작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뭐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은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우리한테 이 단층의 생성 시기를 물었냐? 단층을 그렸기 때문에 이 단층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뭔가 이 니은 선지에서 논리의 어떤 허술함을 허용을 하면서까지 굳이 저 단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잖아. 그치? 왜 보여주고 싶었을까? 왜? 그죠?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질 단면을 향후 변별 요소로 삼기 위한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나치게 음모론적인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제 뇌피셜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정도로 생각을 해달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문제에서 이상한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방사성 원소 함량의 요상함이에요. 자, 방사성 원소 함량의 요상함, 이게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만 판단했으면 니은 맞다고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데,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의도된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결과적으로 이 P가 고생대에 생성됐는지 원생누대에 생성됐는지를 알아야 이 단층이 뭐 고생대에 생성되었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 P의 절대 연령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얼마쯤 될지. 오케이? 자, 이 가로축을 이제 연령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함량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은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4분의 1 A만큼 있으면 절대 연령이 4.5억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4.5억 써주도록 하고, 여기에 4분의 1 A 쓸 건데 A는 그냥 표현 생략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4분의 1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4분의 1.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6억 년이라고 합시다. 자, 6억 년 묵은 암석은 방사성 원소 함량이 얼마이지? 하고 보니까 8분의 1 A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8분의 1만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 문제풀이의 논리가 뭐였냐면, 자, 만약에 방사성 원소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녀석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X축에서의 중간값이 Y축에서의 중간값에 대응이 된다. 그치? 근데 이 X축에서의 중간값이 5.25억 년이 아니겠느냐. 그치? 이 Y축에서의 중간값이 16분의 3이 아니겠느냐. 그죠? 근데 이 P의 함량은 지금 5분의 1A란 말이에요. 즉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의 대소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분모를 통분시켜주면은 요거는 80분의 16이 되고, 요거는 80분의 1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은 요 함량축에서 얼추 요 정도에 위치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은 다음과 같이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한 모습을 그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요 정도의 함량을 가지려면은 모르긴 몰라도 절대 연령이 5.25억년보다는 훨씬 어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따라서 P는 고생대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설을 하고 나니까 나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봐봐. 여기에 지금 이 y축의 중간값으로 활용된 값은요. 80분의 15죠. 그 다음에 이 P의 함량은 80분의 16이죠. 3하띠 아니하잖아. 그치? 왜 이렇게 3하띠 아니한 수를 우리에게 줬을까? 나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물론 이게 뭐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꼬장 좀 부리려고 이렇게 수치를 좀 틀어놓은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대체 문제를 왜 이렇게 냈지? 하고 제가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어버렸어. 어떤 깨달음이요? 제 생각에 평가원은 이런 풀이를 의도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대비를 할 것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자, 뭐냐? 자, 일단은요. 이 오른쪽에다가 이 왼쪽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억, 6억 연령축 그 다음에 요거는 함량축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8분의 1. 자, 이 왼쪽의 그래프와 일단 처음 생각은 똑같아. 뭐냐면 만약에 방사성 원소가 선형적으로 붕괴하는 녀석이라면 하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 왼쪽 문제 풀 때는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세로축에서의 중간값이 가로축에서의 중간값에 대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떠올려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좀 다른 게 이 P의 함량인 5분의 1을 그냥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8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되게 아름답게 통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40분의 5가 되고 얘는 40분의 8이 되며 얘는 40분의 10이 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요 사이 구간의 길이는요. 40분의 2지. 요 사이 구간의 길이는 40분의 3이지. 그러면은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의 비가 2대 3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이 다음과 같이 선형적인 분포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함량이 5분의 1인 암석이 연령이 요런 연령에 대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연령이 어떤 연령이냐면 4.5억에서 6억 사이의 구간을 왼쪽부터 2대 3으로 내분하는 연령이야. 이게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여기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이 선형적으로 그려진다는 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구간의 길이를 2라고 써놨으니까 2라고 쳐봐. 요 구간의 길이도 2라고 쳐봐. 오케이? 그렇게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 기울기가 여기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거 때 요거가 2대 3이라며. 그럼 요 길이는 3일 테고. 그러면 요 길이가 3인 건데. 그렇다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의 변화량이 3인 거야. 그럼 가로축의 변화량이 3이어야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4.5억에서 6억 사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사이의 구간의 길이가 1.5억이야. 와, 아름답게 내분되지 않니? 그치? 보시면은 1.5억을 5로 나누면 0.3이 되고요. 0.3에다가 2를 곱한 걸 4.5억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5.1억이 됩니다. 그죠? 5.1억. 그럼 만약에 이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이 선형적인 분포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함량이 5분의 1일 때 연령이 5.1억이다 이거야. 근데 알고 있죠 우리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개형을 그려요. 그러면은 함량이 5분의 1일 때
그 암석의 연령은 모르긴 몰라도 5.1억보다 어리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P의 연령은 5.1억보다는 어리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단층은 고생대에 생성되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왼쪽의 풀이와 결과적으로 결과는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숫자들이 딱딱딱 나눠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평가원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가시길 원한 것 같아. 뭐냐면 자, 올해 육모에 나왔던 방사선 동위원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X축의 중간값이 Y축의 중간값에 대응이 된다. 만약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다음과 같이 선형적인 분포를 보인다면 이라는 아이디어가 쓰였어요. 그치? 그런데 이 꼭 세로축의 중간값이 가로축의 중간값에 대응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게 꼭 중간값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이 어떤 내분점이 있죠. 이 내분점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곡선 문제를 풀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암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평선에서 이 말씀 똑같이 드렸거든요. 그동안 많은 문제들은 이 세로축의 중간값이 가로축의 중간값에 대응된다라는 논리, 만약에 방사성 원소가 선형적으로 붕괴한다면, 오케이? 이런 논리대로 많이 출제가 됐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내분점을 활용한 풀이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구모가 사실은 그런 풀이가 의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향후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지평선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지평선 저 81번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평선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해당 문제 꼭 좀 풀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해설도 들어보시고.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9번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문제였다. 일단은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이 향후 출제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죠.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뭔가 내분점을 이용한 풀이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를 우리한테 암시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어젯밤에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TCC 치고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부분 여러분들 좀 챙겨가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평가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막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제 뇌피셜입니다. 오케이?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너무 막 진지하게 막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이 19번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내용들 좀 잘 챙겨가는 그런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